시작되기 전 모든 걸 바꾼 그 한마디. 젊은 여인. 그녀의 팔엔 갓난아이가 잠들어 있고 눈은 퉁퉁 부어 있다. 그날 새벽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얼굴을 마주했다. 문이 열리고 문 밖에 선 수진. 머리는 흐트러졌고 손엔 아이. 눈물을 꾹 참고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딸은 나를 보고 말없이 울기 시작했다. 수진이 손등을 살짝 걷자 시퍼런 멍이 보인다. 엄마의 손이 떨리며 멍 위에 닿는다. 엄마. 저 그 집에서 나와요. 신우가 절 때렸어요. 그리고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나의 손이 수진을 끌어안는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그날 딸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그 집을 찾아갔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1화. 딸이 울면서 찾아왔다. 그날 그 애가 그렇게 울면서 내 품에 안긴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요? 4월의 봄날이었어요.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햇살이 포근하게 들어오던 그 후 전 마당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이 흘러가던 평범한 날이었죠. 그런데요, 그날 딸 아이가 아이를 안고 제 앞에 서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현관문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만 해도 그냥 배달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문을 열자 거기엔 헝클어진 머리에 눈이 퉁퉁 부은 딸이 서 있었어요. 품에 안은 손자는 축 늘어진 채 자고 있었고요. 수진아, 너 이게 왜 이래? 얼굴이. 제 말에 대답도 없이 딸은 저를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진짜 울음도 아니고 꺽꺽 숨이 막힐 정도로 엉엉 우는데 제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엄마, 나 이제 그 집에 못 살아요.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아이의 손등에서 보랏빛 멍이 보였어요. 이상하다 싶어 팔을 살짝 걷어보았더니 팔뚝 위에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더군요. 수진아, 이거 뭐야? 대체 누가 이런 걸. 그제야 아이가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신우이가 절 때렸어요, 엄마. 그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신우가. 그 집, 그러니까 우리 딸 수진이의 신우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수진이를 때렸다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딸은 제 품에서 계속 떨고 있었고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왜 자꾸 날 밟고 짓밟고.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수진이 그렇게 착하고 소심한 애였는데 그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견딜 수 없었을까요? 아이를 겨우 달래고 방에 눕힌 뒤 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은 처음엔 말을 아꼈지만 제가 다그치자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후 신우 남편은 회사 일로 외국 지사에 자주 나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살게 됐답니다. 같은 집에 시어머니와 시누이 함께 살게 됐고요. 처음엔 괜찮았대요. 서로 불편한 점이 있어도 양보하고 조심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가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비꼬고 아이 문제로 지적하고 밥상에서 수진이 말을 무시하고 급기야 며칠 전엔 술에 취해 내가 감히 우리 집 귀한 아들한테 목소리 높여 하며 수진이 팔을 잡고 벽에 밀치며 손찌검을 했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 일로 호들갑 떨지 말라며 수진이를 혼냈고 남편은 연락도 없이 출장을 가버렸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만 참아야 해, 엄마?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딸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엄마인 저도 무너졌습니다.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이고 저도 따라 눈물이 났어요. 그날 수진이는 잠도 못 자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젠 엄마가 지켜줄게. 더는 혼자 아파하지 마. 이제 그 집엔 다시 안 보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지킬 거야. 그 순간 수진이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으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우리 딸을.
어떻게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이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이제부터 우리 딸은 이 엄마가 지킨다고. 이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딸의 눈물 넘어 시댁이라는 지요. 엄마,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요. 사람 참 반듯하다고 믿음직해 보인다고. 맞아요. 그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였던 현우 씨는 말도 조리 있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사람 같았거든요. 그 사람 집안도 번듯했고요. 큰 회사의 중간 간부였고 시부모님도 꽤 이름 있는 분들이셨고요. 결혼할 땐 정말 내가 복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들어간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현우 씨는 결혼 초반엔 정말 잘했어요. 퇴근하면 같이 마트도 가고 요리도 도와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해외 파견이 정해진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당분간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집은 일단 본가에 들어가 있어. 엄마랑 누나도 널 많이 챙겨주실 거야.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간 첫날, 전 너무 긴장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반기셨어요. 어머, 우리 예쁜 며느리 왔네. 앞으로 잘해보자. 하지만 그 말에 따뜻함은 없었어요. 눈빛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때 느꼈어야 했어요. 그 집은 껍데기만 예의 바른 집이라는 걸요.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 그 여자는 첫날부터 기선을 제압했어요. 어머, 설거지 내가 해줄게. 신부는 첫날이잖아. 근데 설거지할 땐 이 집 그릇 조심해야 해. 비싼 거야. 내가 실수라도 하면 어휴, 난 몰라. 그 말투, 그 눈빛. 겉으론 웃지만 날 찌르는 말투였어요. 하지만 전 참았어요. 새 식구인데 제가 예민한 건 아닐까 오히려 제 자신을 의심했어요. 며칠 후부터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진짜 복도 없지. 이렇게 맹하고 눈치 없는 며느리를 들이다니.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저를 향해 쏘아붙이던 그 말들. 한 번은요, 시어머니가 외출하셨을 때 제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제 뒤에서 휴지통을 발로 툭 차며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좀 치워봐. 어차피 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주제에 그 정도는 해야지. 공짜로 얹혀 산다고요? 그 집에서 살자는 말, 현우 씨가 먼저 했어요. 자기 출장 가면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테니 도와줄 사람 필요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집에서 빌부터 사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 여자의 비난이 제 아이에게까지 향했을 때였어요. 얘는 왜 이렇게 잘 울어? 엄마 닮아서 예민한가 봐. 근데 말이야, 조카라도 집안 분위기 흐리는 애는 싫어. 제 아들 이제 겨우 돌 지난 아기인데요. 울음도 참을 줄 알았던가요? 그 말을 들은 날, 전 욕실에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그 여자가 제 앞에서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지만 뒤에서는 대놓고 아이를 싫어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눈물로 말했죠. 현우야, 나 힘들어. 내 누나 날 너무 무시해. 아이까지도.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좀 민감한 거 아냐? 누나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 괜히 괜한 일로 문제 만들지 말고 잘 지내봐. 그 한마디에 전 또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이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오는데 주방에서 그 여자가 시어머니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전 안 들릴까봐 거실에 조용히 있었죠. 어머니, 그 며느리 얄미워요. 맨날 순한 척, 순진한 척. 사람 피말리게 해요. 에이, 이혼까지는 그냥 조금만 혼내줄까요? 손 좀 봐야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제 다리가 풀렸어요. 저를 향한 미움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은 터졌어요. 저녁이었어요. 아이가 칭얼거려서 이유식을 데우는데 그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거 내 반찬 냄비잖아. 애밥을 왜 여기에 데워? 어쩔 수 없었어요. 애가 계속 울어서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로 다 돼. 진짜 돌겠다, 진짜. 그만 좀 해. 이 집에서 발 뻗고 잠 좀 자자고. 그 순간
그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냄비 뚜껑을 바닥에 내팽개쳤고 제 팔을 꽉 잡아 벽으로 밀쳤어요. 너 내 말 안 들려? 이 집에 있으려면 말 잘 들어, 알겠어? 그 순간 아들이 울기 시작했고 전 아이를 안고 그대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엄마 집에 도착한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엄마 앞에서 더럽혀진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그 집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진짜 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삼아. 말 한마디에 무시당했어요. 날 무너뜨린 건 손찌검이 아니라 말 한마디였습니다. 맞는 건 덜 아팠어요. 하지만 말 한마디 그건 마음을 찢어버리더라고요. 결혼이 무섭다는 말, 그땐 몰랐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날개를 꺾는 일인지도 몰랐고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제겐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제가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남기를 바랐어요. 정확히 말하면 머슴 같은 손님이요. 아침이 되면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부엌불을 켰습니다. 그걸 못 들을 리 없게 일부러 덜컥덜컥 소리내며 문을 열었죠. 아이고야, 벌써 7시가 넘었네. 우리 집 사람들 밥은 누가 챙기나? 분명 제 귀를 노린 소리였죠. 결국 전 아이를 안은 채 주방으로 끌려나가듯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선 늘 그 여자 시누이가 있었죠. 수진 씨, 미역국 끓일 땐 파부터 넣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쓴맛 나. 몰랐어요?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뭘 해도 늘 한마디씩 얹었어요. 처음엔 조언이라 생각했지만 이젠 그냥 깔보는 거더라고요. 식사 시간은 늘 고통이었어요. 수저를 들 때면 그 여자가 말했어요. 아나는 원래 미역국에 소고기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 요즘은 미역만 둥둥 떠다니네. 김치는 엄마 손맛이 최고인데. 누가 담갔지? 아, 수진 씨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밥 한 숟갈이 목에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늘 덧붙였죠. 이 집엔 원래 이렇게 안 부지런한 사람이 없었는데 현우가 무슨 복이었는지 몰라. 더 서러운 건 남편이 없다는 거였어요.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어도 늘 피곤하다며 방에만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람이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 여자가 또 그랬어요. 엄마, 내 친구네도 며느리가 살림하니까 얼마나 집안이 깨끗한지 몰라. 신랑이 회사 다녀와도 깔끔한 테이블에 저녁상 착착 차려주고. 부럽더라.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집 며느리는 교육을 잘 받았나 봐. 우리 집은 어쩌다가 참. 남편은 그저 밥만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으로 밥만 퍼올리더군요. 그 침묵이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변호해 준 적 없었어요. 그 침묵이 넌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100번은 더 잔인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빨래를 널고 돌아오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 친구분까지. 제가 들어서자 조용해졌죠. 그 어색한 공기 이미 뭔가 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고, 며느리 왔네. 시어머니 친구분이 저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아까 얘기한 그 며느리? 아이고야, 아직 젊은데도 벌써 애 하나 끼고 살림까지. 요즘 애들은 시집살이 못 견디는데 대단하네. 그 말에 시누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게요, 참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둔하다고 해야 하나? 눈치가 없어서 불편한 줄도 모르고. 그 말에 웃음이 터졌죠.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깰까봐 소리도 못 냈어요. 그 조용한 방 안에서 이불을 물고 삼킨 울음이 가슴속을 후벼 팠어요. 다음 날 애가 장난감을 떨어뜨렸을 때였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엄마가 그렇다더니 애도 꼭 닮았네. 뭐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 그 여자는 딱 멈추더니 날 노려봤어요. 왜 내 말에 뭐 불만 있어? 내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여기서 고개를 빳빳이 들어. 그때부터였어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때리기 시작한 건. 식탁에 앉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서로의 말만 오가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그 집에서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끔 밤에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밖을 바라보다 아래를 보기도 했어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제야 누가 날 찾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말을 삼켰어요. 넌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지. 엄마가 살아야 널 안아줄 수 있으니까. 엄마 앞에서 그렇게 울고 결국 뛰쳐나온 지금에서야 깨달아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주먹이 아니라 말이구나. 그 집에서 날 때린 건 손이 아니라 날 짓밟고 스치듯 흘려보낸 그 말들이었어요. 엄마, 저 요즘 제 목소리가 낯설어요. 자꾸만 작아져요.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2년. 그중 반은 그 집에서 살았고 그 집에서 살았던 반은 사람이 아닌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그랬어요. 숨을 쉬어도 조심스러웠고 걷는 발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했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머,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한마디 던지고 돌아서 버렸고 말을 하지 않으면 진짜 답답하다. 뭔 말을 해도 반응이 없네. 그렇게 비꼬였어요.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무조건 내가 잘못된 거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병원 좀 다녀올게요. 열이 계속 올라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이러더군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약하니? 우린 내 시아버지 농사 짓던 시절에도 감기 정도는 땀내고 이겨냈는데 그렇게 키워서 애가 되겠니? 아들이 아픈데도 제 탓이래요. 아이 건강까지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또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 젖병을 삼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냄비 뚜껑을 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집 주방은 원래 이런 냄새 안 났거든요. 젖병 삼는 냄새예요. 좀 오래됐나 봐요. 아니, 그냥 내가 쓴 다음부턴 뭔가 기름 냄새가 배인다고 해야 하나? 우리 엄마도 요즘 식욕이 없대.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가 냄비며 도마까지 싹 바꿨어요. 그냥 새로 좀 샀다. 우리 집에선 그래도 음식은 깨끗하게 먹었거든. 제 손에서 떨어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칼, 냄비, 수저, 조리도구까지. 하나둘씩 제 손에서 멀어졌어요. 그 집 주방은 제 자리가 아니었어요. 가끔, 아주 가끔. 남편이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가 꼭 이런 말을 했어요. 현우야, 요즘 내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밥 잘 안 챙겨주냐? 옛날엔 엄마가 해준 갈비찜 먹고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옆에 앉아있는 제가 들으라고, 아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힘들다고 대놓고 말한 거였어요. 남편은 늘 웃으며 말했죠. 아유,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그래요. 밥은 수진이가 잘해줘요. 그 말은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요즘은 남편 밥 챙겨주는 게 사랑이라더라. 근데 오빠는 좀 늦게 귀가해도 밥은 먹는 편이네. 그래도 참아주는 거지. 난 그런 거 절대 못해. 시어머니와 둘이 깔깔 웃으며 저를 계집종 취급하듯 농담했어요. 가장 모욕적이었던 사건은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제가 차를 내오고 다과를 준비하는데 그중 한 분이 묻더군요. 며느리라기엔 좀 조용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자기 주장 강한데 어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진짜 얌전하고 착해요. 착해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해요. 때로는 답답할 정도예요. 순간 그 방 안의 웃음소리, 제가 아닌 저를 조롱하는 무리가 된 것 같았어요. 내가 그 방에서 사람이 아니라 소품 같았어요. 그런 날들이 쌓였어요. 마치 한마디씩 쌓아 올린 벽돌처럼. 차곡차곡 말 한마디마다 무게가 늘어나서 어느 순간 무너지기 직전의 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식탁에서 말했어요. 수진 씨, 사람은 말이야. 자기 처지에 맞게 행동해야 해. 남의 집 와서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먼저 예의를 배워야지.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이 멈췄어요. 아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눈으로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는 늘 뒷묶음으로 대충 묶여있고 눈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수진아, 너 누구니? 그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죽음이었어요. 매일 단어 하나에 찍히고 매일 눈빛 하나에 꺾였어요. 말은 칼이 아니었어요. 칼보다 더 예리하고 깊게 베었어요. 사와.
남편은 모른 채 했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탓했어요. 맞은 것도 서러운데 그들은 왜 나를 더 때렸을까? 맞을 땐 눈물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이는 방 안에서 잤고 저는 부엌에 앉아 젖병을 삼고 있었죠. 그 여자는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비틀 걸어오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넌 진짜 웃겨. 여기서도 애 하나 데리고 민폐고 내 존재 자체가 짜증나거든. 그리고 냄비 뚜껑을 제 발치에 내던졌어요. 탕! 금속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 죄송해요. 오늘 아이가 자꾸 울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에 그 여자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세게, 아주 세게. 왜 자꾸 말대꾸하니? 착한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람 열받게 하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어깨를 밀쳤어요. 주방벽에 쿵 부딪혔고 유리 선반에 걸친 제 손등이 깨진 그릇 조각에 스쳤어요. 피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창피했어요. 무서움보다 먼저 든 건 비참함이었어요. 난 맞을 짓을 한 걸까? 방으로 돌아와 아이 옆에 누웠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남편이 도착했어요. 출장에서 바로 온 얼굴, 피곤해 보였지만 그 순간 제겐 단 한 사람의 희망이었어요. 현우야. 조용히 그 사람 앞에 앉았어요. 손등에 붙인 밴드, 어깨에 남은 멍자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누나가 날 밀었어.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손찌검까지 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말 한참을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누나가 원래 성격이 좀 욱하는 면이 있어. 술도 마셨다며.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우야. 그게 지금 넘어갈 일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일 키우면 엄마도 힘들어지고, 누나도 일 있고, 체면도 있고. 수진이 네가 좀 한 번만 참아줘. 한 번만? 그게 몇 번째야? 내가 몇 번을 넘겼는데. 이젠 내 아들 앞에서도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 그럼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래? 그래서? 난 여기서 쫓겨나고 걔는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이렇게 살겠단 말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내가 더는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출근한 뒤였어요. 아마 미리 말은 했겠죠. 어제 일 들으셨죠?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비틀며 말했어요. 그래. 들었지. 근데 말이야, 수진아. 네. 네가 말을 어떻게 했길래 그 아이가 너한테 손찌검까지 했겠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지금 그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내 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한테 먼저 손 올릴 애 아니야. 네가 뭔가 건드렸겠지. 저 어깨에 멍들었어요. 손등도 피가 났고요. 다친 게 문제야? 집안이 이렇게 어수선한 게 문제지. 네가 어른답게 참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맞은 걸 내가 맞을 짓을 한 거라고 말하다니.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아이도 보고 남편도 보고 네가 잘 판단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그날 밤 방 안에서 이불을 껴안고 울었어요. 아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어깨만 들썩이며 숨죽여 울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진짜 내가 이상한 걸까? 벽지가 벗겨진 그 방 안에서 제 목소리는 사라졌고 제 존재도 점점 투명해졌어요. 그 집에 있을 이유가 사라졌어요. 내 남편도 내 시어머니도 내 편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옷가방 하나와 아이의 옷까지 분유, 젖병 몇 개를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초인종을 눌렀어요. 오하. 결국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멍든 손등, 어깨, 입술을 꼭 깨문 내 입. 엄마는 말없이 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걸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람은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못 참겠다. 그 말 100번쯤 하고 나서야 정말 못 참게 돼요. 그날 엄마 집에 도착해서도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를 안고 현관문 앞에 서서
손이 덜덜 떨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게 아마 5번째였을 거예요. 문이 열리고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오고 눈물만 쏟아졌죠. 엄마 나 이제 진짜 못 견디겠어. 엄마의 품 안에서 숨이 터져 나왔어요. 모든 게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너짐은 어쩌면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아이를 재워놓고 스마트폰을 켰어요. 녹음 기능, 자동 통화 녹음, 클라우드 저장. 차례대로 설정하면서 제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어요. 이제부터 나는 기록할 거야. 기록 1일차 남편의 무반응.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진짜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엄마도 당황하고 누나도 멍하니 있고. 네가 애 데리고 집 나가면 그게 뭐야? 내가 집을 나간 거야? 현우야, 난 쫓겨난 거야. 쫓겨났다니. 제발 좀 과장하지 마. 누나가 실수한 거잖아. 그걸 갖고 집을 나간다고? 수진아, 네가 예민한 거야. 그 통화를 녹음하면서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제 입은 다물렸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내 고통을 예민하다는 말로 지워버리는 사람. 기록 3일차 시어머니의 전화. 수진아, 내가 그런 식으로 나가며 이혼하고 싶단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어머님 입장이세요? 이 집안 체면도 있고 누가 누굴 때렸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잖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쩔래? 저도 이제부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어요. 뭐, 다 말씀하세요. 나중에 정확히 기록할게요. 그 순간의 정적. 작은 복수의 쾌감. 기록 5일차 가사노동 증거 수집. 시댁에 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청소기 돌리던 내 모습, 젖병 삶으며 찍은 손등 사진, 빨래 널던 베란다 사진. 모두 한 폴더에 모았어요. 파일명 내가 살았던 집의 흔적. 그리고 수첩 하나를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요. 2024 9 14 신우이의 폭언 내가 감히 말대꾸해. 2024 10 이 시어머니의 조롱 현우가 복도 지질이 없지. 2025 2 27 첫 손찌검 어깨에 멍 밴드 붙인 사진 있음. 펜 끝이 갈라질 만큼 눌렀으면서 전 처음으로 증명한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기록 11차 아이 앞에서 무너졌던 날. 시댁에 있을 때 아이가 장난감을 던졌다고.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도 참 엄마 닮아서 통제가 안 되네. 그 말에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자고 난 뒤에 목욕탕에서 제 볼을 꼬집었어요. 수진아,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왜 내 아이가 그런 취급받게 두었어? 울지 않으려고 진짜로 얼굴을 때렸어요. 사람들은 늘 말해요. 참는 게 미덕이다. 가정은 지켜야지. 아이를 생각해라. 그런데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참는 나였어요. 내가 더는 참지 않아야 아이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기록 13일차 법률 상담. 가정폭력은 배우자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의 폭력도 해당됩니다. 손찌검,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녹음, 사진, 진술서 모두 증거가 됩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불리하지 않게 확보 가능합니다. 아이의 정서 안정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그리고 그 맑은 하늘 아래 전 처음으로 숨을 깊게 쉬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날 지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는 더 이상 맞지 말자. 더 이상 참고 이해하지 말자. 넌 맞을 짓 한 적 없어. 넌 잘못한 적도 없어. 6화. 딸의 고백에 충격받은 나 시댁을 찾아가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선다. 그 누구도 우리 딸을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왜 이제야 움직였을까?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딸은 내가 지켜야 해. 수진이의 고백을 듣고 난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가슴이 죄어왔다. 목을 조르는 듯한 그 무력감.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그 고요한 아이의 눈이었다. 내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 안엔 이미 세상의 폭력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 신우이가 절 때렸어요.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뇌를 쳤다. 8화. 딸의 반격 이혼을 결심하다. 이젠 내가 이끌고 너는 뒤돌아보지 마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날 울렸는지 그 애는 아직 모릅니다. 그날 수진이가 처음 내게 말했어요. 이혼할게요, 엄마. 그 말이 그렇게 가벼울 줄 알았나요? 나는 순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 애는 겁 많은 아이였어요. 살면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던 아이였는데 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보고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딸 정말 끝까지 갔구나. 그 끝에서 이제 되돌아오지 않겠구나. 그날 이후 나는 수진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거 말해. 변호사도 내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성 변호사, 엄마였고 전처였고 상처를 겪은 사람. 딸을 데리고 그 사무실에 들어설 때 수진이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요. 나는 괜히 어깨를 한번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가 옆에 있어. 내가 다시 혼자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야. 가정폭력 정황, 증거 충분히 수집하셨고요. 통화 녹음, 사진, 진술 저희가 소송까지 무리 없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했고 조목조목 잘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내 딸이, 내 손녀가 이런 걸 준비해야만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난 이제 괜찮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 너무 늦게 알아차린 엄마로서의 죄책감만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달라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서 정리, 사진 백업, 증언 정리. 침착하고 차분하게. 어느새 그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은 딸의 눈빛은 단단했고 내가 묻지 않아도 필요한 걸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거 인쇄 좀 부탁드려요. 엄마, 이 녹음 파일은 여기 넣어두면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라. 나는 절대 내 발목을 붙잡는 엄마가 되지 않으마.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 하려면 그 전에 그 아이 손을 잡아줬어야 했죠. 당신 딸 이제 하나 데리고 이혼녀로 남겠다고. 그렇게 살게 둘 거예요? 그의 이혼녀가 아니에요. 살아남은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쓰라렸습니다. 한없이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딸의 싸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실에서 딸이 수첩에 무언가를 조용히 적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이와 나눈 대화, 변호사의 말, 그리고 자신의 감정들. 그녀는 자신을 기록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내가 슬며시 묻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이걸 나중에 아이한테 보여주려고요. 엄마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그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몰래 부엌에서. 그날 소장을 들고 법원 근처에서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그래도 해야지. 무섭다고 멈추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갈 거예요. 무서운 길이라도 엄마 손 놓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안 놓는다. 죽는 날까지 절대 안 놓는다. 9화. 신우이의 반전, 충격적인 진실. 그렇게 당당하던 그 여자 알고 보니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우리 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작 그 여자 자신도 이미 무너진 사람이었더군요. 이혼 소장이 접수된 뒤 시댁은 예상보다 조용했다. 특히 그 여자, 우리 수진이를 때리고 조롱하던 신우이란 여자, 그녀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더 찜찜했다. 가만히 있다는 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니까. 그리고 며칠 뒤 딸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에 낯익은 여자를 마주쳤다. 바로 그 여자였다. 수진이를 밀처벽에 부딪히게 만들고 손찌검까지 했던 그 여자. 그녀는 너무 말라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눈 밑은 캥했고 입술은 피곤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어머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순간 수진이가 움찔했지만 내가 먼저 그녀 앞에 섰다. 무슨 일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그러나 확실히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들은 그 여자의 고백은 상상 이상이었다. 저 우울증 약 복용 중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분노조절장애 진단도 있었고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손톱 끝을 잡고 뜯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 제가 같이 살던 가족들에게 늘 받아야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걸 왜 핑계 삼아? 정신 약 먹는 사람이 애를 낳을 수 있겠냐? 그냥 꾹 참고 티내지 말고 살아. 그래서 그래서 수진 씨가 부러웠어요. 말없이 참는 모습이 어쩌면 저보다 강해 보여서 제가 그걸 질투했어요. 그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왜 그런 이유로 우리 딸을 때렸느냐는 분노. 그리고 한 줌의 연민. 그 여자도 병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병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제가 수진 씨를 밀쳤을 때 사실 저는 제 자신을 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정말로.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건 느껴졌다. 하지만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다. 그 여자가 보인 후에 정신질환 그리고 사과까지. 수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 여자가 아팠던 건 안타깝지만 내가 받은 상처가 덜해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받은 고통의 깊이를 그녀의 병으로 덮을 순 없어. 며칠 후 그 여자가 내게 메일을 보냈다. 어머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실감납니다. 저도 딸아이가 있습니다. 수진 씨와 아이에게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당신 같은 어머니가 제 아이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읽고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이게 끝이다. 수진아, 이제 너는 그 집 생각 안 해도 된다. 그 여자가 뭐가 됐든 그 집이 어떻게 무너지든 넌 이제 그 울타리 안에 없으니까.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안고 웃는 얼굴, 그 얼굴에서 이제야 나는 진짜 봄을 느꼈다. 10화. 엄마와 나는 끝내 이겨냈다. 이젠 울지 않아도 되는 집, 우리 둘만의 세상이 시작됐다. 딸이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그 애의 손을 놓아도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법원 안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에서 나는 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애는 오늘만큼은 당당했습니다. 처음 사위를 만나 눈을 피하던 그 애가 지금은 고개를 곧게 들고 판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그 손을 가만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최종 판결입니다. 양육권은 귀하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다음과 같이. 나는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이겼구나. 그 사람 사위였던 남자는 법정 밖에서 우리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사위라는 단어조차도 쓰기 싫은 사람이지만 나는 그 마지막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수진아,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을 지키지 않았고 이제 우리 딸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예쁘게 들어오고 창밖으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집. 나는 그 집을 울지 않아도 되는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은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야. 그냥 내가 처음으로 온전한 너로 살 수 있는 곳이야. 그날 딸이 외출한 사이 거실 탁자 위에 있던 노트를 우연히 펼쳤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이젠 엄마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나도 언젠가 우리 아이에게 그런 엄마가 되어야지. 나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며 목 끝까지 차오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누구보다 강한 엄마다. 며칠 후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신우이 아니 그 여자. 수진 씨에게 전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 있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언젠가 당신 같은 엄마가 내 아이 곁에도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엄마라는 이름조차 과분했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께요. 나는 그 편지를 조용히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기억은 지우는 게 아니라 놓는 것이니까요. 나는 지금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칼도 더 하얘졌지만 내 눈빛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습니다. 나는 늦었지만 내 딸을 지켰고 그 아이는 스스로 일어섰고 내 손녀는 웃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그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후회의 눈물, 그리고 놓아주는 눈물. 햇살이 잘 드는 어느 오후 딸과 손녀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엔 그 어떤 폭력도 눈물도 들어올 수 없어. 이게 끝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